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시험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유량이 1.0 큐빅미터 퍼 미닛이고요. 그것을 10시간 동안 운전했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지의 무게를 포집전은 1000mg, 포집 후는 1060mg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포집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상 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계산 문제죠.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 샘플링 하면 기본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농도 계산. 앞서서 우리가 기초 이론 시간에서 단위 환산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계산 문제는 항상 원하고자 하는 단위를 먼저 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입니다. 자, 이 단위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바로 무게는 여지, 필터의 전후 무게 차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지, 1060입니다. 1060이죠. 1060mg 퍼 미리그램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60 빼기 원래는 1000mg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 미리그램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일단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집된 가스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평균 유량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유량 밑에 큐빅미터 부피로 나눠주기 위해서 1 큐빅미터 퍼 미닛으로 1분당 이렇게 포집을 했는데 몇 시간 포집을 했어요? 10시간. 시간이 틀려요. 그럼 시간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 그래서 위에 있는 단위는 바로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주고 밑에 있는 단위는 시간을 계산해서 총 포집한 가스의 부피 해서 분을 뭘로 바꿨어요? 이제 다 시간으로 환산해줘서 이것을 전부 큐빅미터로 바꿔줬어요. 남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우리 원하는 단위가 되었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6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인데 60이 있어요.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제곱. 따라서 답은 1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물에 대한 특징 pH 하면서 자연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죠.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뭘 한다? 알칼리도가 충분한 물이다. 영양소가 풍부한 물이다. 그리고 부영양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질소인이 풍부한 물이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바로 조류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수생 생태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영양화로 수생 생태계가 받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영양소가 많고 조류가 번성을 해요. 그러면 조류는 어떤 생물인가요? 광합성을 해요. 무기탄소를 유기탄소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수개의 유기물을 증산시킵니다. 자, 광합성의 특징은 뭐죠? 바로 무기탄소를 유기탄소, 유기물로 바꿔주면서 산소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용존산소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를 급격하게 소모를 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용존산소의 변화율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 pH 할 때 했었죠. 조류가 번성하면, 즉 특히 알칼리도가 충분한 물에서 우리 조류가 번성할 경우에는 알칼리도가 상태 변화를 하면서 이것이 pH를 변하게 한다. 알칼리도의 총량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칼리도가 pH 8 정도에 존재하던 중탄산염이 점차 변해서 pH 10 이상에 존재하는 수산화기 형태로 변한다라고 해서 수산화기가 많아지게 되면 pH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낮에는 용존산소 풍부해지며 그리고 pH도 올라가게 되고 밤에는 거꾸로 용존산소 고갈되면서 pH도 내려가는 그러한 일변화가 아주 급변하는 수생 생태계고요. 또 조류가 생산해낸 유기물도 수계에서는 처리해야 될 오염물질,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많아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
수생 생태계에서 용존산소가 포화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유기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현기화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소위 오염된 수질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조류가 사멸하면 다른 조류의 번식에 필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다. 조류 자체가 유기생명체예요. 유기생명체는 뭐가 있다? 탄소, 질소, 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자, 생물 종의 다양성은 뭐죠? 바로 아주 작은 박테리아에서부터 아주 고등생물까지 큰 아주 깨끗한 물에 살 수 있는 고등생물까지 다양한 종이 존재를 해야 생물 종이 다양하다. 근데 수생 생태계에서 유기물로 오염되면 현기화가 진행이 되고 부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깨끗한 물에 용존산소를 다량 필요로 하는 고등생물군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현기화가 진행되거나 단순한 생물종들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생 생태계가 오염이 진행이 되면 생물종이 단순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수생 생태가 굉장히 깨끗해지면 청정수로 갈수록 즉 1급수 청정수로 갈수록 우리가 생물종이 다양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생물의 개체수 즉 생물의 수, 총수는 미생물은 점 하나만 찍어도 여기에 몇 억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점 하나에는 고등생물군,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류, 크러스티안 뭐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각각류 한 마리당 만약에 박테리아가 그 부피를 차지한다면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개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한다, 고등생물이 존재한다라는 건 물이 깨끗해서 용존산소가 풍부하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개체수가 작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총 개체수는 작아져요.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면서 그런데 오염된 물로 갈수록 생물의 종의 수는 단순화되면서 총 개체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왜? 거기를 전부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생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니까 생물의 종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틀린 것은요. 바로 2번 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단순화가 된다. 대신에 총 개체 수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류에 의해서 생성된 용해성 유기물질, 조류는 이취미를 유발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적조 현상의 대표적이지요. 녹조 라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조 현상이 일어날 때 조류가 분비하는 끈적끈적한 분비물로 인해서 수생 생태계의 어류나 폐류가 이제 호흡을 곤란하고 그 물질로 인한 독성의 영향을 받으며 또 비릿한 냄새라든가 이러한 물질을 분비를 함으로 인해서 악취를 유발한다. 그래서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존산소, 유기물의 분해는 당연히 용존산소를 소모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바로 생물의 종이 단순해진다. 2번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있는 문제와 연계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존산소 하게 되면 이중경막설과 헨리의 법칙처럼 이 기상에서 액상으로 용존산소가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의 기작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게 되면 바로 제폭기 계수, 탈산소 계수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물에 용해되는 산소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양입니다. 탈기되는 양과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양, 이 제폭기되어서 들어가는 양의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결국 물에 녹아 들어간 양을 이야기하는데 물에 용해되는 산소의 양은 접촉하는 산소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자, 헨리의 법칙을 보게 되면 농도 P는 HC, C는 HP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상에 이동하는 데 있었을 때 기상에서 액상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추진력이 되는 것은 이동의 추진력이 되는 것은 바로 P 부분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액상에서 기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추진력이 되는 것은 바로 농도가 되는데 단 우리는 지금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액상에서 기상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용존산소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3번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수중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도
탈기되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탈기되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액상으로 들어가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용존산소량이 작아진다라는 것이고, 또 이 용존산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체들, 용존되어 있는 기체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질산염, 염소, 이온, 기타 등등의 이온과 그리고 또 유기물질, 이러한 물속의 물 외에 다른 불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커진다? 탈기계수가 커집니다. 자, 우리가 자전계수라는 것을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이는 제폭기계수분의 탈기계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탈기계수분의 제폭기계수죠. 이제 K2. 그래서 얘가 탈기계수고 얘가 제폭기계수죠. 그래서 제폭기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용존산소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전계수가 크면 클수록 자전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자전계수도 우리가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활동도가 고려되지 않은 바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기계수가 커지게 되면 자전계수가 작아져요. 지금 밑에 있는 여기 아질산염의 농도나 염소이온이 높아진다는 건 바로 K1이 커지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온이 높을수록 용존산소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자,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모든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가 아니라 반응 속도 상수이지요.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에 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환경공학에서 반응이라고 나오고 그 반응에 관계되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 K 값으로 K로 일컬어지는 값들은 다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K도 마찬가지로 제폭기 계수, 얘도 제폭기에 관련되는, 즉 기상에서 액상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 물질의 이동 반응에 관계하는 반응 속도 상수이고요. 탈기 계수는요, 액상, 물에서 기상, 공기로 용존산소가 빠져나가는 반응에 관계하는 반응 속도 상수인데, 둘 다 반응 속도 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온도가 다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미세하지만 이 둘은 온도에 따라서 증가율이 틀려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증가율이 큰 게 바로 탈기계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폭기 계수도 증가하긴 하지만,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이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서 액상에서, 물에서 기체로 빠져나가는 용존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탈기계수의 증가폭이 더 커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밑에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전계수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온도는 뭐랑 반비례한다? 바로 자전계수랑 반비례한다. 자, 자전계수는 용존산소, 지금 단순히 제폭기계수와 탈기계수에 관계되는 용존산소의 변화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전계수가 작아지므로, 즉 여기 수온이 높아지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총 남아있는 용존산소의 양은 점차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럼 1, 2, 3번이 다 맞네. 그럼 4번 보실까요? 생분해성 유기물. 이게 뭐죠? 생분해성 유기물이라 하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이 유입되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때 미생물은 뭘 해요? 용존산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분해하는 것이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죠?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자,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성 현기성은 산소가 있을 땐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고, 편성 현기성균일 경우에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선 생존을 하기 어렵죠. 산소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현기예요. 그래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 문제를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조류의 증식 억제를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 것이지요. 자, 호수의 수심을 깊게 해서 물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다. 자, 여기에서 호소수의 수심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바로 성층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호소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층 현상인데, 이 성층 현상이라 하면 바로
이렇게 깊게 있는 호소수에서 여기 표층에 있는 물의 성질과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물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서 마치 층이 지어지는 것처럼 구분이 된다 하는 게 바로 성층 현상이에요. 층을 이루는 현상.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조류도 많이 활성화되고 용존산소도 풍부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낮에는 용존산소 풍부하고 밤에는 뭐 고갈되고 이런 조류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또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계속 접촉을 받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상당히 풍부한 조건의 물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위에서 조류가 번성하면서 유기물 덩어리죠. 유기물 덩어리가 조류의 사체라든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데 밑에 가라앉은 이쪽까지는 용존산소가 깊게 전달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존산소의 전달률이 낮아져서 용존산소가 전달이 안 되고 그럼 여기는 주로 현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표층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가 수온이 20도씨 이상 그리고 겨울에는 0도씨로서 얼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됨에 비해 밑에 있는 심층은 거의 연평균 4도씨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수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 4도씨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의 구배도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층 현상은 무엇을 초래한다? 부영양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호소의 수심을 깊게 하면 성층 현상이 발달하고 성층 현상은 부영양화를 진행을 시키며 부영양화는 뭐죠? 조류의 번성과 직결되는 현상입니다. 1번 바로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차광막을 설치한다. 뭘 하기 위한 거죠? 조류의 광합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다른 광합성을 해야 되는 수생 생태계의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일단 조류의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선 광합성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조류로 인한 유기물 생산량을 줄인다. 그다음에 질소와 인유입을 저감시킨다. 이게 뭐죠? 바로 가장 대표적이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소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유기물, 질소, 인입니다. 그중에서 채소량의 법칙에 의해 접근되는 바로 인을 제어하면 많은 유기물을 통제하는 것과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질소와 인과 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유기물의 증식을 감소시킨다. 억제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하수의 고도 처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가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의 고도 처리, 3차 처리에서는 질소인을 제거하는 우리 부영양화 방지 대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문제 5번.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상반기 지방직 시험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분야였어요. 근데 올해는 딱 나왔네요. 올해의 상반기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그리고 평상시에 잘 접근하지 않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어렵게 느낀 수험생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완전 혼합 반응기 저 같은 경우에 심화반에서 주로 이제 환경부 시험 대비반에서 언급을 하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상반기 지방직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별로 어렵지 않게 차분히 접근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고 잘 반응했을 거라 풀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 혼합 반응기 CFST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DC of DT는 이거는 뭐죠? 전체 반응기에서의 변화량입니다. 시간에 따른 총 변화량,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게 되면 물질량이 되죠. 그래서 전체의 변화량은 어떻게 유입된 물질의 양은 뭡니까? 들어가는데 Q, 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농도를 곱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입자의 유입수 농도는 A라고 돼 있으니까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유량이 변화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Q 들어가는 유량과 나오는 유량은 같다라고 볼 거고요. 들어간 양에서 빠져나온 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양에서 빠져나온 양인데 빠져나온 것은 유출수의 농도가 있죠. 그래서 Q 곱하기 CaO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총량과 빠져나온 총량의 변화가 바로 그 시스템 CFSTR 반응조에서의 변화량이다인가요? 아니죠. CFSTR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다른 화학적 반응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에서 우리가 쓰는 건데 여기서 주로 유기물을 처리하게 되죠. 그러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농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총 반응에 의한 변화 이건 뭐죠? 그 반응조 내에서 미생물이면 미생물, 화학적 반응이면 화학적 반응. 근데 CFSDR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법에서 호기성 처리법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미생물 처리 호기성 처리법으로 했으니까 그때는 뭐죠? 바로 마이너스 V Z 반응, DC 오브 DT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1차 반응이다 하게 되면 DC 오브 DT가 뭐가 되죠? KC가 돼요. 그래서 KC를 대비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A 물질의 반응 속도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바로 A 물질의 반응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A 물질의 반응 속도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V를 나눠줘요. 전체적으로 V를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DC 오브 DT 전체 반응은 그리고 V로 나눠주게 되니까 Q 해서 CA-CAO가 되고요. 그리고 V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뭐였느냐면 1차 반응이며 정상 상태이다. 자, 1차 반응이라는 것은 DC 오브 DT 물질 A의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 반응식은 바로 K, C의 1승, 마이너스, 우리가 일단 뭐 줄어들게 되면 마이너스, 늘어나게 되면 플러스인데, 이제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는 것은 전체의 물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의 물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게 이 항 자체가 전부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정상 상태이다, 안정한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다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다 그럼 이건 제로예요. 그러면은 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반응 시간 또는 체류 시간이라고 했는데 세타가 그럼 세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 또는 체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반응 시간, 체류 시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량과 부피로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유량이 큐빅미터 퍼 시간 아워나 뭐 세크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큐빅미터 따라서 얘는 부피를 유량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량을 부피로 나눈 것에 역수가 있죠. 자, 얘는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이거는 뭡니까? 세타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CA-CAO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찾게 되면 뭐가 있나요? 바로 4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관건은 뭘까요? 바로 전체적인 반응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전체의 그 시스템의 물질 변화량은 들어가고 나간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반응한 것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가고 나가고 반응한 것을 계산함에 있었을 때에 전체 물질량이 변화가 없다를 정상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사실상 여기서는 1차 반응식이다라고 한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냥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식만 달달 외웠으면 좀 혼돈이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게 P가 아니라 P분의 1이 아니라 그냥 P라 돼 있고 희석수, 희석배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교재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자, 희석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희석배율이다라고 했고요. 이 P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건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1-P. 자, 1-P라는 것은 P가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교재에 있는
희석 배수. 자, 우리 그럼 교재가 틀렸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재에 있는 희석 배수 P라고 표현한 것은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오염 물질 공정시험 기준에 적혀져 있는 계산 방식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좀 더 쉽게 응용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다 프랙션 해가지고 전체 배양액, 전체 희석수 중에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비율을 막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수식을 좀 편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희석 배수는 뭡니까? 시료량분의 시료 플러스 희석수잖아요. 그래서 총량이죠. 희석된 총량이 돼서 이것이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P, 여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P'이라고 일단은 제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은 1보다 작아요. 희석 배율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시료량분의 그러니까 이거죠. 시료 플러스 희석수 분의 시료량이죠. 그러면 1보다 작아지는 희석 배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시료량에서 희석 1 빼기 희석 배율을 빼게 되면 어떻게 전체 시료량 중에 시료량을 뺀 희석수만의 비율. 그럼 우리가 F라고 표현했던 그 프랙션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P를 곱했었는데 여기 P분의 1 이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서로 역수지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역수네? 그럼 바로 역수로 집어넣었어요. 우리 원래 P 곱힌 이렇게 P로 되어 있던 것이 역수이기 때문에 P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랙션은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는데 여기서 1-P로 해서 그대로 우리가 F 해가지고 F 값을 1-P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교재에서의 P와 여기서 나와 있는 P가 똑같은 P로 표현되니까 혼돈이 될 수 있죠. 만약 혼돈이 되신다면 여기다 P'을 묻히셔서 이렇게 적어놓고 비교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희석 배율에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머지 예문이 다 틀렸어요. 뭡니까? DI는요. 초기의 용존산소 농도고요. DF는 5일 동안 배양한 후 남아있는 용존산소죠. 근데 거꾸로 됐어요. 5일 배양 후가 아니라 DI가 초기에 처음 우리가 실험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과폭기 시키고 15분간 방냉해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초기의 용존산소의 농도이며 DF는요 5일 배양 후 용존산소 농도고요. 마찬가지로 B는 뭡니까? 식종수죠. 우리가 식종수라는 것은 미생물이 없을까 봐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임의로 넣어주는데 이 미생물도 유기물이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소모하는 산소 요구량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미생물에 넣어주는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식종 희석수에 용존산소 5일 동안 식종 희석수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희석수가 5일 동안 소모하는 용존산소량은 시료에서 소모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I는 초기의 용존산소 그리고 BF가 5일 후 배양 후의 용존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돼? 하고 고민하기 전에 그냥 바로 답을 체크를 하셔서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여기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대기오염 방지 장치인 전기 집진 장치인데요. 전기 집진 장치와 원심력 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이다. 그래서 특징을 잘 외워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인데요. 전기 집진 장치에 적용이 되는 비저항의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 집진 장치에 적용이 되는 비저항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이죠. 근데 여기는 10의 12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저항이 커요. 자, 너무 비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지요? 바로 전기를 너무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역전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어하기 어려우면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분진 제어 효율이 감소한다. 이거는 제가 주의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수분 함량과 온도는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나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방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방전이 일어나면 완전히 전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진 장치의 효율이 완전히 다운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증가하고 어디까지는 감소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 함량. 수분 함량과 온도죠.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바로 비저항이 떨어져요. 전기를 잘 하전되고 잘 전달하죠. 그래서 효율이 높아지다가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소트. 그래서 우리가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효율이 아주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증가하면 이런 경우는 예문 대부분 다 틀린 예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물의 밀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왜?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4도씨까지는 온도가 0도씨에서 4도씨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점점 커져요. 근데 4도씨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엇이다라는 대전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전기집진 장치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입자상 물질 제어 장치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 제어 장치 중에서 마이크로 단위, 0.2 마이크로 또는 2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을 제거 가능한 장치는 뭐다? 바로 전기집진 장치와 여과집진 장치다. 그래서 여기 이 3번, 4번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또 대기 문제입니다. 자, 대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번 이제 입자상 물질에 대한 화학적 반응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닥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다 해서 대기 들어가게 되면 입자상 물질의 특징과 정의, 개념, 분류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증기의 응축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자, 증기 응축이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초미세먼지 영역에 해당하는 2.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에 해당이 되며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로 액체 입자. 그래서 액체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이 특성을 완전히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이렇게 되면 액체 입자다. 이거는 바로 미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자, 먼지 더스트는요, 입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며 액체, 고체, 주로 고체가 구성되어 있는 입자고요. 미스트는 액적.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황산 미스트. 그래서 황산이 수증기랑 응축하여서 액적이 되는 것을 황산 미스트. 그래서 액체로만 구성된 것을 미스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며 그리고 스모그는요. 스모크 플러스 포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액적과 그다음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오염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방무 헤이즈는 뭡니까? 바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얘도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자가 아주 작은데 단 특징이 뭡니까?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라서 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체도 같이 혼연돼 있어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같이 아주 미세한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헤이즈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일단 지하수. 여기는 수질도 되고 우리가 토양에서 폐기물에 있었을 때 토양 지하수에도 다루는데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지하수의 기본적인 수질적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의 특성을 할 때 수질에서 분류했던 그 내용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투수층 얘는 이제 토양이죠. 근데 저투수층은 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지만 아주 조금씩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층을 의미하고 그래서 투수도는 낮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투수도가 낮지만 물이 잘 그렇게 완벽하게 빠지거나 배수되진 않기 때문에 저장 가능하며 피안면 지하수는 자유면 지하수층보다 피안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투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나갈 수가 없어서 압력이 높아져도 계속 물이 차 있는 그러한 지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면 지하수층과 지하수층보다 수온과 수질이 안정하다. 왜? 자유면 지하수층은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물의 유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물의 유동이 쉽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수질의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바로 피안면 지하수층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물들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나 이제 수온이 일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지하수는 하천수와 호소수와 같은 지표수보다 경도가 낮다. 자, 제가 앞서서 물의 특징, 수질로서 분류를 했다는 게 말이 엉켰습니다. 위에 있는 두 예문을 보게 되면 바로 토양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3번이에요. 지하수는 우리가 지하수층은 국지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통과하는 지표층, 토양층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뭐 알칼리도가 높을 수도 있고 산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도가 높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하수 하게 되면 어떻게? 굉장히 천천히 지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층 자체가, 토양 자체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무기염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하천수, 호소수는 우리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수자원 중에서 지표수가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곳인데 이러한 유기물에 있는 것보다는 무기물층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지하수가 경도가 높죠. 그래서 어떠한 지층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경도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지표수와 지하수로 비교를 할 경우에는 우리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뭐다? 경도가 높다. 그리고 약간의 약산성을 가진다. 물론 이게 지층을 통과함에 따라서 약알칼리성을 가지는 지하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지하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에는 경도가 높다. 그리고 pH가 약간 낮은 약산성이다. 무기염의 농도가 높다, 경도가 높다라는 말 잘 하고요. 그다음에 수온과 수질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거 지층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흐르는 유속이 가장 느린 그러한 용태로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일반론이 되는 거죠. 자, 지하수는 천층수, 표면, 즉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곳, 그리고 심층수, 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바로 지하수, 복류수, 뭡니까? 하천, 강변의 하천 옆에 있는 사류층을 흐르고 있는 물, 그리고 용천수, 얕은, 압력이 낮거나 힘이 얕은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그러한 지하수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메릭가스 발생에 대한 변화 단계. 자, 메릭가스라고 하면 뭐예요? 토양 속에다가 유기물을 가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를 땅 속에다 묻어버렸는데 땅 속에 묻을 때 초기에는 공기랑 같이 묻혀 들어가기 때문에 호기성 단계로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호기성 단계 2번, 3, 4번 날아가지요. 그래서 호기성 단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현기성 단계가 되는데 현기성 단계는 어떻게 분해되죠? 처음에는 산생성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초산생성 단계 거쳐서 메탄생성 단계. 그래서 우리가 산생성 단계를 유기산과 초산을 묶어서 산생성 단계라고 묶을 때는 이때는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 전 단계. 그래서 유기산 생성 단계 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성 현기성 단계, 즉 호기성, 현기성 이게 좀 같이 공존하는 단계고 현기성 안정화 단계, 이거는 현기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메탄 생성 단계. 그래서 현기성 단계, 우리 유기물 분해할 때 처음에 현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요 뭡니까? 유기산 생성 단계, 그 다음에 산생성 단계, 메탄 생성 단계. 이렇게 분해를 하죠. 자, 그랬을 때 매립이나 또는 퇴비하나 이렇게 호기성 퇴비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유기물의 현기성 분해 과정을 접목하는 각종 단계에선 이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산이 생성되는 단계까지는 앞에 있는 현기성 단계인데 비메탄 생성 단계로 구분하고 메탄 생성되는 단계를 우리가 현기성 단계 또는 메탄 생성 단계라고 해요. 자, 메탄 생성이 되어야만 뭐가 일어난다? 유기물이 완벽한 무기화가 일어나죠. 자, 여기 유기산이 될 때까지는 아직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기물이 무기물로 되는 완전한 현기성 분해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기성
유기산 생성 단계, 이게 앞에 있는 현기성, 초기 현기성 단계, 뒤에 현기성 단계라고 한 것은 바로 메탄 생성 단계. 자, 1번은 현기성 단계 메탄이 먼저 나오고 유기산이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기산이 앞에 나오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게 물문제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기성, 산생성, 메탄 생성 단계 다음 마지막엔 안정화, 숙성 단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 문제도 뭐 지금까지는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닥 어렵지 않은 무난한 그러한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콜로이드라 하면 0.001에서 1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수중에서 계속 부유하면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 자, 계속 부유하면서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상태,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는 안정성을 파괴해야, 불안정해져야 수중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콜로이드는 안정성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안정성 파괴가 아니라 콜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 콜로이드의 기본적인 특징은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떠있다,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 전하를 뚫고 이제 입자가 있으면, 이 원래는 얘가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가 튀어나와요. 아, 너무 갑갑해 하고 튀어나오죠. 그래서 원래 있는 고정층과 전하가 튀어나와 있는 이 이동층, 분산층이 있어서 이걸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층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이중층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음전하를 집어 넣어줘야 한다라는 걸 이중층에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중층에 압축을 해줘야 안정성이 파괴가 되고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전하가 튀어나와서 이중층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면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너무 작으니까 입자가 충돌을 할 때 충돌하는 마찰력이 더 커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커져서 급격하게 또 증가했다가 또 부딪히면 또 에너지를 손실했다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을 뭐라고 표현하죠? 브라운 운동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하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친수성 콜로이드랑 소수성 콜로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친수성 콜로이드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물 분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물과 잘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물과 분리가 잘 안 되는 걸 친수성 콜로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0.1 마이크로에서 0.001 마이크로 해당하는 입자들이 이러한 친수성 경향을 많이 띠죠. 물론 입자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친수성, 소수성이 나눠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으로 입경의 크기로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소수성 콜로이드는 0.1에서 1 마이크로. 자, 여기는 물 분자보다 크기 때문에 물 분자 바깥에 있는 입자인데, 그런데 입자가 너무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작아서 계속 부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과 친화력이 없어서, 물론 진흙과 같이 물의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둬도 가라앉지 않는, 부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콜로이드가 부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우리가 소수성 콜로이드죠. 소수성 콜로이드는 크기가 0.1에서 1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입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 하면은 가시광선 영역이 0.1에서 1 마이크로 사이, 즉 0.4에서 0.8 마이크로미터가 가시광선의 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 걸 막기는 막는데 입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완전히 빛이 통과하는 곳과 구분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수중의 뿌연물 사이에 햇빛이나 불빛을 하게 되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의 파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틴들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죠.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는 틴들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발달한다. 그리고 친수성 콜로이드는 0.1 마이크로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틴들 현상이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산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한다, 표면 전하를 띠고 있다, 그 다음 입자의 크기가 0.001에서 1 마이크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모래 여과를 완전히 여과된다. 자, 모래 여과는 입경이 어떻게 되죠? 0.4에서 0.7 밀리밀이에요.
마이크로가 아니죠. 물론 이제 여과라는 것이 안에서의 체거름 효과나 여러 가지 관성 충돌, 흡착 이런 것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입경 차이가 너무 커요. 콜로이드는 모래 여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처리법 중에서 이 중에서 화학적 방법이 아닌 걸 골라라. 진공장치를 이용해서 진공장치라면 석션입니다. 그쵸? 뽑아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분리한다. 물리적 방법이고요. 비중차를 이용한다. 이건 뭐죠? 바로 원심력을 한다. 이것도 바로 힘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분산제, 유분산제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면활성제. 그래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과 기름이 원래 섞이진 않는데 그 안에 유분산제, 계면활성제가 물과 잘 섞이도록 해서 이것을 입자를 점점 작게 만들고 분산시켜서 이게 자정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아주 소량 남았을 때 처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죠? 화학적 방법이죠. 자, 흡착제로서 기름을 제거한다. 자, 흡착은 우리가 수질에서 무조건 화학적 반응이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서는요, 기름을 흡착제로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착제에 묻혀서 물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입니까?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이옥신 생성되는 기작. 다이옥신 생성되는 기작은 원래 다이옥신 물질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전구 물질이라고 해서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 그 안에서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전혀 다이옥신과 상관없이 생긴 화학 물질들이 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어서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완전히 분해됐다가 이제 배출될 때 300도씨 정도로 냉각이 되면 디노버 합성이라 하여서 분해되었던 물질들이 다시 엉겨 붙으면서 다시 다이옥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죠. 예, 그러한 존재로서 배출이 됩니다. 그럼 자, 투입된 존재가 배출된다. PCDD, PCDF 전부 다이옥신이죠. 그래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페닐, 다이옥신, 그리고 퓨란이 되는 것이라서 퓨란족, 그다음에 다이옥신족 전부 다이옥신유로서 연소시에 배출되는 것. 전구물질 CP가 클로로페놀과 그다음에 PCB 등이 서로 비슷한 구조니까 이것이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이옥신으로 전환이 되는 것. 그다음에 유기물질은 CHON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Cl 염소가 붙어서 다이옥신은 N은 없고 그다음 Cl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붙어서 다이옥신이 되는 거. 그다음에 4번 전구물질 및 비산제 염소 공역체가 결합한 후 생성된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2378은 정말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고 다이옥신 PCDD 다이옥신유는 배출가스 온도가 600도씨 이상에서 최대로 발생한다. 자,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완전 연소예요. 600도씨 이상부터는 유기물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휘발되거나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이것이 로 내에서의 거의 800도씨 이상, 900도씨 되면 완전 연소제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600도씨 이상, 보통은 뭐 700도씨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이때부터는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다이옥신이 사라져요. 그런데 앞서서 디노버 합성은 600도씨 또는 900도씨에서 완전 연소시켜서 분해했던 다이옥신이 어디로 내려오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서 300도씨에 다시 재합성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600도씨 이상에서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줄어들 수 있으며 300도씨 부근에서는 최대가 되죠. 디노버 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대기에 존재하는 기체 중 부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농도.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수업 시간에 뭐까지 했습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까지 했어요. 질산아이네.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인데 질소가 78%, 산소가 21%, 얘네들 다 합해서 1%. 그래서 아르곤이 약 0.93 몇 %예요. 그래서 거의 0.9%고 얘가 지금 350ppm이죠. 그러니까 0.035 350ppm이니까 퍼센테이지예요. 여기까지는 전부 퍼센테이지인데 그다음 네온부터는 너무 수치가 작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뭐죠? 네온 밑에 나오는 수소와 메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전리층이 되는 지구의 최상단층, 그래서 대기층에서 제 상단층에서는 햇빛을 바로 받아서 해리 되는 층에는 많이 존재를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금 건조 중량으로 물어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온 다음에는 헬륨, 그 다음에 이제 메탄, 그리고 크립톤, 그리고 수소. 여기에는 전부 이제 ppm 단위죠. 네온 같은 경우에는 18 ppm. 그러니까 0.00018 pp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 ppm, 5.4 이렇게 되는데 0.0005p 5 어쩌고 저쩌고 퍼센티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1.7 ppm입니다. 그래서 0.00017 이렇게 되는 거 퍼센테이지고요.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1.1 ppm. 그래서 0.000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1 ppm도 안 돼요. 0.5 ppm. 그래서 0.00055 어쩌고 저쩌고 퍼센테이지가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해봐야 0.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여기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이산화탄소부터 밑에 있는 것을 다 합해봐야 0.7%도 안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보통 질산, 아이네 해가지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까지 기억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뭘까요? 가장 적게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수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우리 범위 밖이어서 좀 어렵게 느꼈던 이제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위해성 평가예요. 환경 위해성 평가로서 위해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위해도 평가했는데 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우리 그 하수 방류수 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그 생태 독성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한참 이런 독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시험 문제는 TLM 또는 LC50, LD50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EC50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것도 바로 독성을 나타내는 유해 물질 지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시면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6시간 여기 사실 우리가 이거 LC50에 96hour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96hour LC50. 자, LC50은 뭐죠? Lethal Concentration. 자, 그래서 C가 들어간 것은 EC50이든 IC50이든 LC50이든 C는 concentration이다. 그래서 뭐 농도예요. 밀리그램 퍼 리터. 그래서 얘는 96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때, 노출을 시켰을 때 반수가 치사하는, 즉 죽는 또는 반수가 생존하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약학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환경공학에서는 LC, IC, EC 전부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반수가 죽는, 반수가 영향을 받은, 반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농도, 컨센트레이션이니까 농도 맞습니다. BF는 뭡니까? 바이오 팩터가 되는 거죠. 바이올로지컬 팩터.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컬 팩터, 이 BF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이 수중에 있는 물질에 만약에 수생 생태계에 납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 생존하고 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수중 생태계에 있는 평균 농도보다 몸에 농축되어 있는 농도가 높아집니다. 바이오 컨센트레이션 팩터. 제가 지금 바이올로지컬이라는데 바이오 컨센트레이션 팩터.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났네요. 그래서 바이오 컨센트레이션 팩터로서 수중에 있는 평균 그 유해 물질의 농도에 비해서 그
생물체의 체내에 농축된 농도의 비로서 농축계수를 의미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분배계수 KOW 이건 뭡니까? 옥타놀 물 분배계수예요. 옥타놀 물 분배계수는 옥타놀에 많이 녹는가 물에 많이 녹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옥타놀에 녹는 양이 분자, 물에 많이 녹는 양을 분모로 하게 될 경우 물에 많이 녹게 되면 옥타놀 물 분배계수 KOW는 작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옥타놀에 많이 녹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지방에 많이 녹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름, 유기물질이 많다, 유기물에 잘 녹는 성질이다 하게 되면 이 KOW, 옥타놀 물 분배계수가 커지게 되죠. 즉, 이 물질이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분배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전도도 값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앞서서 LC50은 concentration인데 LD50은요 도우즈예요. 그래서 체중 1kg당 그 약물체에 대한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도우즈 생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양이라고 표현하면 몇 살이니까 치사 50%가 치사하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ncentration C일 경우는 농도, 그다음 D 도우즈일 경우에는 양이다,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대로 됐고 이거 바꿨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개념 분류함에 있었을 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었고요. 자, 16번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GWP, 지구온난화 기여율, 요거 그냥 단순히 6가지, 온실가스 6가지를 외웠던 분에게는 조금 많이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게 이제 지방직 문제에서 우리가 유추 가능한 문제라고 분류를 할 수는 있어요. 상당히 요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HFC, PFC, SF6 총 6가지로서 법규에 정해 되어 있는데 일단 교토 의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온실가스로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기후 변화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로서는 바로 이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CFC와 HCFC 총 8가지 항목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GWP로서 GWP의 표준 시간 범위를 20년으로 줬어요. 그래서 IPCC라고 해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꾸준히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보통 2001년 이전에 100년 기준으로 단위로 했을 때 각 오염 물질이 이산화탄소의 동량일 경우 온실가스에 기여하는 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CO2가 1이면 메탄은 25인가 21이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가 310이고 그 다음에 HFC가 이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20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완벽하게 IPCC의 2001년 기준의 보고서는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이제 2001년 보고서도 있고 2007년 보고서도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보고서가 있어서 값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1이면 그다음 메탄이 얼마였어요? 21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3에서 24 정도, 25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여기 21에서 2001년 IPCC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 온실효과 기여도가 메탄이 약 62가 됩니다. 그래서 21에서 62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100년, 20년, 100년, 500년 있는데 점자 값이 조금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20년대가 가장 높긴 하나 조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수치가 딱 생각이 안 나네. HFC가 1300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FC도 1300 정도 1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GWP로서는 1300인데 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30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메탄이 21에서 62가 됐어요. 아산화질소가 300인데 어느 정도냐면 아산화질소가 310이었죠. 100년 기준으로. 근데 이게 IPCC의 2001년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아산화질소는 약 300 정도로 된대요. 변동이 그게 거의 없어요. 296에는 300 정도 되고 지금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15,100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은 SF6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SF6의 2001년 IPC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로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약
15,100배 이상 가지는 것은 바로 SF6라는 것이고 아산화질소는 약 300 정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산화질소가 메탄이 21일 때 310이면 얘가 20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15,000으로 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 그래서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실 효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구의 열평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지구에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열평형에 큰 영향을 가지며 그리고 그다음 온실가스 중에서는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왜? 양이 많아서. 앞서 보다시피 원래 대기 중에 네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장.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 주요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장. 그래서 적외선 빛을 복사를 하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훨씬 지구가 복사해내는 평균의 온도보다 지구의 표면의 평균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기여하는 게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파장을 흡수하는 것을 온실 효과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답은 1번입니다. 갑자기 20년 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헷갈렸을 것이지만 우리가 100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 변동폭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10자리 이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죠. 1, 21, 310, 1300, 그다음에 7000, 23100 정도인데 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PFC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 62, 약 300, 그리고 3300, 15100 이런 식으로 20년 기준치로 했을 때의 GWP가 조금 바뀌는데 자, 여기 상반기 지방직 문제치고는 이렇게 세분화된 문제가 나온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도 동등한 그러한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7번입니다. 유해 폐기물의 용매 추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용매 추출, 유해 폐기물의 용매 추출하면 주로 우리가 유기물질을 유기용제에 유출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HPLC가 유기물질을 가지고 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처리로서 용매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용매 추출법은 주로 액상 폐기물에서 유기용제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유기용제를 끊임없이 시료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용제에 녹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많이 통과하기 위해서 용제의 양은 많지만 나중에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농축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게 물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유기용제라고 하면. 따라서 물과 비슷하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용매 추출에 이롭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유기용제의 용해도가 높은 것이어야 되고 밀도가 물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과 분리해서 분리된 형태로 우리가 굳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 개수가 커야 되겠죠. 분배 개수라는 것이 물과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분리되는 그런 정도인데 분배 개수가 낮다라는 것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용매가 이렇게 물과 분리가 안 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는 것은 뭐죠? 아까 농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발시켰다가 다시 이것이 농축이 되도록 계속 순환을 하고 냉각을 시켜서 다시 액체로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농축을 하고 또 순환을 시켜서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을 것. 요거 하나만 해당이 된다. 자, 용매 추출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나머지 예문들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워낙에 다루지 않던 공정시험법 부분이라서 스탠다드대로만 범위 내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소음 진동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에 소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음과 폰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폰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폰을 기준으로 1000Hz에서는 우리가 40폰이 40dB가 같아진다라고 하고 1손도 40폰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10폰이 올라갈 때마다 2의 1승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40폰이 1손, 그다음 50폰은 2손, 그리고 60폰은 2의 2승 해가지고
돼가지고 이것이 4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는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2손이니까 10폰 올라가서 40폰 플러스 10 해가지고 50폰이 되는데 여기 계산식을 제가 안 넣어왔네요. 계산식은 33.3 로그 손이죠. 손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 해당되는 값 플러스 이제 기준이 4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손에 해당되는 게 2손이기 때문에 2를 넣게 되면 로그 2는 0.3 0.3 곱하기 33.3은 거의 약 9.99 이렇게 되니까 약 10. 그래서 10 더하기 40은 50.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식대로 정리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럼 폰이 있었을 때 10폰당 2의 1승씩 올라가라고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 문제입니다. 오염된 토양의 복원 기술 중에서 원위치 처리 기술이 아닌 것은인데요. 원위치로 하면요. 굴착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걸리긴 하나 굴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토양 세정은 두 가지가 있댔죠. 소일 워싱과 소일 플러싱. 소일 워싱은 굴착을 해서 씻어내는 것, 플러싱은 그냥 물을 뿌려서 세정하는 것. 따라서 1번 이건 인시추 방법이고요. 바이오 벤팅은 뭡니까? 바로 토양에 증기를 뽑아내고 다시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고 만약 필요에 따라서는 물과 영양분까지 집어넣어서 그 토양의 토착 미생물의 활성화를 통해서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을 바이오 벤팅이라고 합니다. 자, 토양 증기 추출법 이거 SVE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Soil Vapor Extraction 우리나라에서 토양을 복원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유류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박아서 토양의 휘발성, 준휘발성 물질들을 감압을 통해서 토양에서 분리해내는 것. 그럼 여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이오 벤팅과 SVE법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반드시 투수성 토양이어야 된다. 불투수성이어서는 안 된다. 투수성 토양이어야 된다. 그래서 불포화 대수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포화 대수층이라 하면 공국이 다 물로 차 있기 때문에 기체가 이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포화층, 불포화 대수층 이러한 식으로서 물이 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공국이 크고 불포화되어 있어야 한다. 불포화 대수층이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토양 경작 랜드 파밍은 뭡니까? 얘는 토양을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봄철 되면은 겨울철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토양을 다 갈아엎어버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토양 속에 있던 기체는 날려보내고 그다음에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외부 공기를 집어넣어주면서 토착 미생물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랜드 파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굴착을 해요.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XX 시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위치 방법이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인데요. 이건 소음 문제가 이 두 문제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소음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리는 뭐죠? 비탄성이라 하면은요, 매질이 운동하지 않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소리는 뭡니까? 공기가 소리 에너지로 받아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달된다.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아니라 공기가 접해서 움직이니까 옆에 있던 공기가 같이 움직이고 그게 계속 움직임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비탄성 매질 아니에요. 파동 에너지는 맞습니다만 비탄성이 아니라 탄성 매질을 해서 이 입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의 전달로서 전달되는 에너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한 사이클이 총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T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헤르츠는 뭡니까? 1초당 얘가 몇 번 반복하나 사이클이. 그래서 헤르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번 반복하니까 뭐다? 고에너지이다. 그러면서 고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설명해 놨습니다. 소음의 주기는 한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이며 주파수는 한 주기가 1초당 얼마나 많이 그 주기가 반복되는가 사이클 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환경소음의 평가지수는요. 소음 종류와 상관없이 감각소음 레벨이다. 아니죠. 감각소음 레벨은 오로지 뭐에 적용됩니까? 항공기 소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 해서 NNI, NEF, PNL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공기 소음은 WEC, PNL로 정의되고 있지요. 그래서 감각소음 레벨은 무조건 다 소음원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소음, 항공소음, 비행기 소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소음 저감 기술은요, 음의 흡수, 반사, 투과 이러한 모든 기본적 물리적 성질들을 고려해서 소리의 전달을 최소로 줄이는 것. 그래서 소리의 차단, 전달을 막는 능력을 최대화하며 소리의 전달은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소음 저감 기술이죠. 그래서 소음 저감 기술은 발생원 저감 기술, 중간 전파 경로의 저감 기술, 그리고 최종 수음자에서 또는 진동은 수진자의 대책으로서 우리가 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음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의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20문제를 물어봤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30%, 수질이 아까 기본적인 개념들 이거는 뭐 토양과 섞여 있긴 합니다만 지하수에 대한 기본 성질이에요 해서 그걸 수질로 넘겨버리면 바로 수질이 약 40%, 폐기물이 약 한 15%, 소음 진동이 20%, 기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래서 5% 정도 차지해서 수질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분포 비율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약간의 폐기물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폐기물이 한 20% 정도 선을 왔다 갔다. 그보다는 항상 넘었었는데 20% 이하로 조금 20% 선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이번에서는 조금 평균보다는 폐기물이 약하게 나온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지방직과 다르게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던 범위 외에 좀 확장되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항상 시험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범위의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전체적인 문제가 좀 범위가 확장되었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평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꼬우거나 문제를 좀 어렵게 일부러 억지스럽게 만든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문제들로서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정리함에 있었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를 바탕으로 그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좋은 가장 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문제풀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